이유시할게요.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뭐 가볍게 뭐 오늘 가볍게 듣는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도 시작할게요. 평가사 되면 되게 좋아요. 좋고요.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자괴감이거든요. 자괴감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자괴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되고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막 열정 막 그게 느낄 수 있는 한 번, 두 번 떨어지게 되면 자괴감에 이제 휩싸여서 자기 파괴적인 언어들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자신감도 되게 없어지고요. 친구들 막 직장에 다니고 막 애 낳고 결혼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될 거고 고시촌에 계시다 보면 이제 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맨날 술 먹으러 갈 수 있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공부 안 될 때 뭐 저는 게임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데요. 게임하느라 시간 다 날릴 수도 있고 PC방을 갔는데 맨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공부 진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저기 맨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나도 같은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이론 다 끝나시고 뭐 저희 학원에서 듣던 다른 학원에서 듣던 간에 이제 스터디를 하시게 될 텐데 스터디 할 때 막 100명, 200명 이렇게 있을 때 막 나 막 70등, 80등 막 이렇게 되고 막 남들은 책 안 보고 다 푸는데 난 계속 책 보고 오픈북 보고 풀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논점들도 이제 생기게 될 거고요. 굉장히 많은 자괴감이 들 건데 이게 이제 이것을 요즘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을 이제 멘탈이라고 그러죠. 본인을 믿고 계속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직 공부 시작 안 하셨겠지만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상황에 와도 나는 꿋꿋하게 공부하겠다. 멘탈이고 그다음에 자괴감이랑 멘탈 중요하죠.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제 휴식도 되게 추천드리는데요. 가끔씩 휴식 없이 이제 맨날 공부하시는 괴물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휴식 없이 진짜 달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일 날 수 있어요. 나중에 번아웃 오게 되면요.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제가 어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공부하거나 대학교 공부하는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필패. 잘 관리하시고 이 또한 내 직업이라 생각하시고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 고시 문구를 보더라도 항상 있는 말이지 건강은 제4의 과목입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시고요. 주위에 실제 예시를 보면 이제 휴식 없이 그냥 달리다가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동기인데요. 걔는 16개월 만에 1, 2차 다 생동차로 붙었는데 걔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대단한 놈이죠. 대단한 놈이에요. 진짜 대단한 놈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10시간씩 순공을 찍었대요. 추석 설날 없이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서 독서실도 아니고 집에서 괴물이죠. 그렇게 하면 붙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다시 공부한다 해도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것도 적절히 휴식을 취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확 놀아버리세요.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확 놀고요. 나중에 놀지 마시고요. 어차피 기본 강의 하면서 기본 강의 할 때 한두 달 정도는 공부할 거 없거든요. 봐도 솔직히 모르고요. 이론 실무는 솔직히 배운 거 그날 바로 적용이 가능해요. 저희 산식이다 보니까. 근데 법규랑 특히 법규가 좀 더 심하긴 한데 이론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려야 이제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법규는 더 심하고요. 법규는 진짜 50번 돌려야 돼요. 50번 돌려야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 이거 하나하나씩 이제 자세히 할 건데 지금 당장 모른다 해도 다시 복습 막 다시 하지 마시고요.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보고 이거 외워야지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내가 이거 모르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나 이거 안 해 느낌 오네 체크하고 넘어가고 요런 느낌으로 한번 복습하시고 파고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예요. 자 됐고요. 원래 제가 되게 유머러시하게 강의하는데 다 처음 뵙는 분들이어서 아무튼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강의 제가 솔직히 전국에서 이론 제일 잘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내가 전국에서 이론 강의 제일 잘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이제 전국에서 이론 강의하는 사람 중에 제일 안 졸린 강의할 자신이 있으니까
네, 중간중간 드립도 놓고 할 건데 오늘은 조금 이제 좀 힘드네요. 자, 됐고요. 자, 우리 1교시 때 했던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현상들, 부동산이라는 현상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역성이라는 애가 파악이 되고, 그럼 시장별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일반 경제적 논리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상을 봤으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을 어떻게 할까요? 요놈을 분석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자, 이 지역이란 놈과 개별 부동산이라는 애를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석이 되겠죠. 지역적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게 지역적으로 혹은 시장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이걸 보게 되면 이 노란색 부분에 이 동그라미 부분을 보게 되면 용도가 비슷한 애들끼리 이제 한 집단을 이룬다 했어요. 그러면 이 집단을 이루는 경계가 중요하겠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분석 범위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어디까지 분석을 하겠다가 첫 번째 목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 혹은 시장 내에 있는 어떤 요인들을 분석을 해야겠죠. 이 요인들을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 경계를 확정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감정평가 용어로서 인근 지역을 확정한다라고 그래요. 같은 용도를, 내 부동산과 같은 용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확정하는 단계를 인근 지역 확정이라고 그래요. 동별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요. 용도가 유사한 애들끼리 확정을 해요. 왜 확정을 해요? 왜 필요해요? 가격을 분석하려고, 가치를 분석하려고, 시장을 분석하려고 인근 지역을 일단 확정을 해요. 용도별로. 그 다음에 이 요인, 이 지역을 이루는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요인들 우리는 네 글자로 지역 요인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 요인을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대상의 특성이 아니라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얘네의 이용을 파악하고 얘네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용을 우리는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즉, 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해서 경계를 확정하고 이 지역 요인이 이 지역을 뭐가 이루고 있는지 확 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표준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어떤 가격 수준, 100에서 120만 원 이렇게 가격 수준을 확정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이 일련의 작업을 지역을 분석한다 해서 지역 분석이라고 하게 돼요. 다시 하면 지역 분석의 의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인근 지역을 확정을 하고 지역 내 지역 요인의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과 장르의 동향을 파악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확정하는 단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끝. 그래서 지역 분석과 관련된 기출은 70% 정도는 다 여기서 나왔어요. 나머지 30%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죄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출제자라면 이 현상을 갖고 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이 분석하는 툴, 지역 분석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최근에 기출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인근 지역, 그 다음에 물어볼 게 이제 세분화돼서 그럼 인근 지역이 뭐냐? 이걸 물어보게 돼 있고요. 인근 지역이 아닌 이 지역과 유사한 놈을 우리는 유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유사 지역을 아는가? 그리고 이 두 개를 포함한 개념이 동일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이 정도 그냥 소개만 할게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 동일 수도권에서 아는가? 지역 분석의 달인이 감정평가사들에 대해서 니네가 보는 지역의 감정평가사들이 보는 지역의 단위에 대해서 아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인근 지역은 아니야, 유사 지역 아니야, 동일 수도권 아니야, 얘네끼리 관계를 아니야, 뭐가 다르냐, 왜 필요하냐, 뭐냐, 막 계속 물어보겠죠. 물어보는 건 뻔해요. 아무튼 의의만 알고 있으면 되게 뻔해요. 지역 요인, 그러면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으면 뭐 일반 요인은 뭐고 개별,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역성과 지역 특성은 또 어떤 관계가 있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겠죠. 전철이 뚫린다. 집 앞에 전철이 뚫린다. 이 지역에 전철이 뚫린다. 지역 특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되게 물어보는 거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다 의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쓰는 건 스트레이트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지역 분석의 핵심 목표, 이 표준적 이용. 그러면 이 지역에서 동질적인 이용이라 하는데 가장 표준적으로 쓰는 게 무엇이냐? 와. 그러면
지역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은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까지 딱 끝내면 지적 분석의 A부터 Z까지 다 끝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적 분석,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할게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왜는 방금 했어요. 왜래?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방금 끝냈고 절차. 그럼 왜 필요하나? 왜 필요하냐를 다시 말하면 필요성, 지적분석의 필요성. 왜 필요해요? 가격, 가치 뽑아내려고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지적성 때문에 필요하게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논점들이 숨어있게 돼요. 여기까지 하면 지적분석 파트 끝이에요. 단언컨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자, 그러면 이 지역을 분석을 했어요. 이 표준 적용이 신림동의 표준 적용이 뭐 주거용 아니면 학원 건물이 있죠. 아니면 뭐 주상용.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 3, 4층에 빌라 있고 뭐 이렇게 표준 적용 쓰겠죠. 도로 넓이나 8m에서 4m에서 8m 정도 되겠고요. 형상은 대충 정방형 아니면 가장형이 되겠죠. 특이한 경우 아닌 이상. 표준적 규모는 한 500캡에 되겠죠. 500캡에 한 100평? 150평 되겠죠. 그럼 여기 한 50평 되겠죠. 빌라촌이니까요. 그 정도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표준적 이용 하에서 이 개별 부동산, 내 부동산은 어떻게 가치가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개별 부동산과 지역 시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 지역 시장에 대한 분석을 선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개별적인 부동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겠죠. 즉, 이 시장 내에서 내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가격 수준이 100에서 120만 원이라면 난 내 부동산 118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115만 원? 100만 원? 한 90만 원 되려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이 과정을 우리는 개별 부동산을 분석한다 해서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개별 분석은 다분히 최유 유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자, 이 최유 유형이라는 걸 알려면요. 경제학적 지식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자, 개별 부동산이에요. 우리 개별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은 경제학에서 나왔다 했어요. 자, 경제학의 가장 큰 원칙. 경제 주체는 죄다 합리적이다. 되게 현실과 동떨어지겠지만 개별 주체는 죄다 합리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죠. 경제학의 전제예요. 합리적인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매몰 비용 고려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매몰 비용 고려했으면 이제 도박이란 거 없겠지만 아무튼 매몰 비용 고려하지 않고 뭐 수요 공급에 따라 가고 뭐 모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최선 선택을 찾아간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성공적이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전제가 깔리게 돼요. 자, 볼까요? 여러분이 개별 부동산, 여러분이 땅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목 대예요. 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이 땅에다가 전이나 밭 뭐 이런 걸로 쓸까요?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좋은 상태로 팔겠죠. 팔아도 가장 비싸게 팔 거고요. 살 사람은 가장 싸게 살 것이고요. 이 합리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쓸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가치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최유 이용이라고 가치의 전제라고 부르게 돼요. 다시 가장 쓸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가치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최유 유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개별 분석, 이게 가치를 구체화시킬 때 전제는 바로 최유 유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별 분석을 할 때 대부분의 것을 최유 유형 분석에 할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유 유형이 뭐냐에 대한 또다시 의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개량통이 합합체 이렇게 해서 문자 가서 외우는데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 있다고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장 쓸만하게, 그냥 주어진 상황 하에서 가장 쓸만하게 쓸 수 있는 걸 최유 유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최유 유형을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가장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쓸만하게 쓸 수 있는 이용을 최유 유형이 그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판단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리해 놨어요. 우리는 이것을 크게 4개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합당한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그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최유 유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뭐냐, 토지가 되게 물러 있는데 거기다가 유사빌딩 지을 수는 없죠. 이거 안 되는 거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내 땅이지만 용도지역이나 기타 규제 때문에 내가 막말로 64빌딩이 짓고 싶지만 여기는 1종 1주야. 그러면 한 4층, 3층이 키까지 못 짓겠고.
그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 중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 중에 내가 돈을 100원 넣었을 때 내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최소 100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용 중에 가장 돈이 될 만한 것, 쩐이 될 만한 이용을 최대 수익성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0보다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나타내는 이용을 우리는 최요 이용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걸 최요용 분석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기출된 건데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다시 개별 부동산을 보게 될게요. 자, 우리 부동산을 볼 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했어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토지랑 건물이 별개죠. 미국은요, 토지랑 건물 같이 봐요. 우리나라 법상 토지랑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토지만의 분석을 할 때랑 토지 플러스 건물, 즉 일체 계량물로 계량물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토지만을 나지 상태로 봤을 때랑 토지랑 계량물을 같이 봤을 때랑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게 되면 토지로 봤을 때는 토지로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봤을 때는 얘는 상업용으로 쓰는 게 좋은데 상업용으로 쓰는 게 제일 최고의 돈이 제일 잘 벌리는 건데 지금 지상에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주택이 있는데 이 철거 비용을 고려해 보니까 주택으로 쓰는 게 훨씬 나아. 철거 안 하고 그냥 지금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쓰면 80원밖에 안 나오고 상업용으로 쓰면 100원이 나오지만 이 철거 비용 80원밖에 안 나오고 상업용으로 쓰면 100원이 나오지만 철거 비용이 30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나는 지금 여기다가 110원을 투자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만 봤을 때랑 토지 건물을 같이 봤을 때랑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특수 상황의 최요 유형 뭐 여러 가지 부르게 되는데요.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좀 자세히 할게요. 개별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논점은 이 최요 유형이랑 분석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석을 했어요. 지역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하에서 우리는 표준적 이용 기초하에서 최요 이용 가격 수준까지 판단하게 돼요. 최요 이용 전제해서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지역 분석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병렬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는 게 시장 분석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시장 분석은 스킵하겠습니다. 시장 분석까지 가게 되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지역 분석과 시장 분석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우리나라 감정평가 이론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이론이 아니라 미국이랑 이제 일본에서 짬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만의 이론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 부동산 집단을 바라볼 때 지역적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일본식 이론이고요. 시장의 관점, 마켓의 관점에서 보는 게 미국식 이론인데요. 결론은 비슷해요. 시장으로 볼 거냐, 지역으로 볼 거냐의 차이인데요. 시장 분석도 고유의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뭐 아무튼 이건 배제하더라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치를 뽑겠죠. 이 결과치로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뽑아내게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지역 시장을 이해를 했고 개별 부동산을 이해를 해서 지역 시장을 분석을 했고요. 개별 부동산을 분석을 했어요. 얘는 상업용으로 쓰는 게 좋겠구나. 상업용에 100회짜리, 그러니까 100평짜리로 쓰는 게 좋겠구나까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방법론적인 얘기는 3교시 때 하고요. 그래서 쭉쭉 뽑아내서 가치를 뽑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가치는 뭐냐가 또 나오겠죠. 가치가 뭐야? 라는 이제 논의가 나오게 돼요. 좀 더 구체화시키게 되면 가치가 뭐냐보다 가격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경제학적 시각에 봤을 때는 가격과 가치는 같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거래한 거래 금액,
과거의 값들은 다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가격 가치는 같다 보지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은 여러 특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 때문에 되게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을 사고 팔 때 모든 정보를 다 추합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중개사 가서 내놓고 중개사들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가치냐 가격이냐의 논의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우리는 정상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중요하다까지는 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같냐 같지 않냐의 논의에서 같지 않다는 논의로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시장의 증거로서 이 가격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가격은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매매한 부동산 가격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계속 특성 얘기 나오죠. 뭐냐 계속 뭐냐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 논의가 있게 돼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부동산 시장은 존재하지가 않는데 이 지역에서의 가격 수준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기초해서 개별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곤 한다더라. 이게 메인 논점이에요. 뭐 기타 여러 가지 특성들은 오늘 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1시간이면 다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뭐 시장 증거,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이제 의의를 지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에 대한 정의를 쉽사리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정리를 했어요. 가치는 장래 기대는 효용의 현재 가치 합 이게 보통의 의의인데 그거는 그냥 어빈 피셔라는 그냥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고요. 가치는 그냥 여러 개다. 가치는 여러 개다. 가치를 정의할 수는 없다. 가치는 되게 여러 가지다. 요 정도까지 정의는 됐어요. 여기까지 정의를 했어요. 가치는 여러 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이제 계속 공부도 했고, 현업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연한 말로 여겨지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칠게요. 물건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목적에 맞는 가치를 산정해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부터 전문가랑 이제 일반인과 차이인데요. 담보평가할 때 80원이고 보상할 때 왜 100원이야? 같은 물건인데. 이렇게 가게 돼요. 그죠? 우리는 가치는 여러 개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이걸 줄여서 가치는 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 가치 다운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5글자로. 이제부터 우리 가치 다운론 하는 순간 가치는 여러 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게 돼요. 아무튼 우리가 뽑아내는 결과치는 가치인데 가치는 가격이랑 같냐 다르냐? 다르다. 그럼 가격은 뭐냐? 특성은 뭐가 있냐? 결정은 어떻게 되냐에 이게 논리가 있고 이건 오늘 하진 않을게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럼 가치는 뭐냐? 가치는 여러 개다. 그걸 우리는 가치 다운론이란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가치는 되게 여러 개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니까 편하겠네요. 그러면 이 가치는 여러 개인데 이 여러 개 가치 중에서 우리의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냐? 이제 논의에서 우리는 2012년 7월 1일부로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시장 가치라는 예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자로 지금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시장 가치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 되겠네요. 자, 법전 볼게요. 맨 위에 감정평가 법률. 자, 2조의 2호 볼게요. 감정평가란. 자, 칠판 보면서 다시 볼까요? 칠판 보면서 토지 등의 칠판 보세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대요. 그럼 판정하는 과정은 요 과정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나오는 논의가 있죠. 그러면 시장 가치는 뭐냐? 돼 있어요. 네. 이론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냐와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시장 가치는 뭐냐?
대해서 우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조금 강학상 용어로 하면 시장 가치는 어떤 개념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의 논의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거를 지우고 위에다가 할게요. 다시. 자, 가격과 가치 됐고, 우리는 가치는 여러 개다라는 것 중에 우리는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올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시장 가치의 개념 요소라고 부르게 되고, 시장 가치 개념 요소가 되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치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로 어떤 시장에서 구하는 가치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게 돼요. 우린 이 논의를 결말을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존재할 만한 가치야 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큼 방매돼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한 기간, 그리고 거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당사자가 정통해야 되고 신중하고 거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우리는 시장 가치라고 부를 거야라고 부르게 돼요. 자, 다시 또 있죠. 뭐냐? 통상적인 시장 뭐야? 진짜요? 충분한 기간은 뭐야? 당사자가 그럼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거래를 위해 해야 되냐? 임대는 안 돼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는 뭐예요? 성립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가액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건 기본 강의 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바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치는 되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시장 가치보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또 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작년 3번 문제죠. 정의는 딱히 없어요. 없는데 이론상으로 이 요소 중에 하나 이상을 결여한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돼서 이 중에 하나의 이상의 개념 요소가 결여된 것들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하게 돼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엄청나게 많지만 예시를 들어서 여기서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한정가격이니 공정가치니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딱 하면 이제 시장가치까지는 딱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면 가치론이 딱 끝나요. 절반이 딱 끝나요. 여기까지 하면. 결과치로서 시장가치는 요런 놈이다. 오케이, 알겠어. 오늘 우리 기준은 시장가치인 거 알겠다고요. 그러면 이 가치에 대한 탐구를 좀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라는 놈이 구체화 될이죠. 감정평가사가 가치를 구체화시킨 거니까요. 가치를 구체화될 건데. 그러면 이 가치라는 거는 첫 번째 논의할 게 이제 가치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의미가 돼요. 부동산은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공룡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그냥 같은 위치에 있던 놈인데 하필 왜 이때 이 시점에 가치가 발생을 하게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부동산 학자들이. 근데 다시 앞에서 보면 죄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결국은 경제학적 이제 논의에서 찾기 시작을 해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가격이 발생하는 거랑 이제 가치가 발생하는 거랑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 마치 개발 부동산을 지역 시장으로 이제 끌고 와서 논리를 만들듯이 이 개발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 또한 경제학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경제학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크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가치가 발생되지? 보게 되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이 이용하는 거예요. 효용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쓰임에 따라 뭔가 부동산 생산력에 따라 효용, 두 글자 효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동산에 발생하는 효용은 있잖아요. 되게 뭐 이상한 놈이고 그래도 아무튼 간에 인간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바로 효용을 얻기 위해서요. 크게 말해서. 그쵸? 그러면 이게 경제에서 말하는 이제 수요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수요자가 적긴 해도 그래도 유효 수요긴 해도 뭔가 수요가 있긴 있다. 이 부동산에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다. 가치는 그래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 부동산에 나오는 생산력과 사람이 이 부동산을 원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발생하지 않을까. 와. 절대적으로 희소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끼리도 이제 상대적으로 희소한 게 있지 않을까. 이 논의를 하게 돼요. 절대 희소성이 아니라. 여기 계속 신림동 얘기해 좀 신림동 주민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신림동이라는 토지랑 강남의 이 토지랑 똑같죠. 사실 물리적으로 비슷하죠. 집안 안반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몇 킬로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왜 여기 가격이랑 저기 가격이랑 다를까요? 위치의 이점에 따른 상대적 희소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케이, 가치가 그러면 뻥하고 터지는 게 효용, 유효수요, 그리고 상대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뻥하고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부동산은 사람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뻥 터진 가치 발생 요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뭐 어떻게 정리할까? 가치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죠? 이 또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이 아무리 뭐 특이한 놈이라 해도 결국 얘는 경제죠. 경제적 재화예요. 중에 일부예요.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국 그러면 아무튼 부동산 또한 경제이기 때문에 뭔가 일반 경제적 요인이랑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우리 일반 요인이라고 하게 되죠. 뭐 금리, 인구, 뭐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전국적인 세율이 바뀌면 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바뀌겠죠. 이런 일반적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요인, 이 일반적 요인들이 이런 우리가 확정이지 인근 지역에 투영이 되겠죠. 금리가 막 엄청 막 오르고 내린다 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지역에 똑같은 효과가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바뀜에 따라 서울의 집값은 들썩들썩하겠지만 땅끝 지방은 크게 효과가 없겠죠. 같은 변수를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미치는 게 다를 거예요. 지역 영향이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변수가 개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거예요. 왜냐? 어떤 부동산은 맹지일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은 광대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형상과 개별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거예요. 가치 형성한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6글자로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혹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됐죠? 이거 우리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오케이.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도 알고 가치 형성 요인도 알겠어.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를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요. 결국 가치는 지역적 수준에서 개별화, 구체화가 되는 과정에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논의들의 정리라면 결국 부동산은 저런 특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격 순위 형성이 되고 개별화, 구체화 시켜서 가치가 나오게 된다까지 하면 끝인 줄 알겠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또다시 종합을 하면 우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바로 가치의 제원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가치론 끝이 나요. 그렇죠? 되게 뭔가 많이 쓴 것 같지만 자, 결국 오늘 2교시 했던 거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수준에서 뭔가 지역 시장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것의 기초하에 개별적으로 최유용 분석을 통해서 가장 돈이 될 만한 이용을 찾아내요. 가장 돈이 될 만한 이용을 찾아냈죠. 그래서 감자평가 3방식 하겠지만 3방식을 이용해서 시장 가치를 뽑아내게 되는데, 그럼 시장 가치는 가격이랑 같냐 다르냐의 논의부터 시작하게 될 거고요. 가격은 뭐고, 이건 소논점이니까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가치는 결국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린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가치를 하면 요런 이제 개념 요소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치인데, 그러면 이 각각의 개념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오케이, 다 알았어. 다 알았으면 이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암기하면 그만이고요. 이 가치는 그 다음에 이 가치, 순수한 가치만을 보게 된다면, 가치는 경제학적 시각에서 수요랑 비슷하게 효용과 유효수요, 궁극적 측면에서는 상대 효율성과 비슷한 놈으로 가치가 뻥 발생하게 되는데, 가치 형성은 부동산 또한 일반 경제재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일반 요인에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는 일반 경제재랑 다르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같은 변수라도 미치는 게 달라지게 될 것이고, 개별적으로 그 시장 내에서 개별 형상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고, 이것에 대한 요인들은 각각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다 분설이 되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치 결정 과정이라 그러고, 이것은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개별 구체화가 되고,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을 가치 재원칙이라 그런다. 가치의 원칙, 가치가 어떻게 발생되느냐의 원칙에 따라 다 이루어지게 된다 까지 하면 절반 끝났어요. 총론의 절반 정도 끝나요. 자, 단언컨대 총론의 앞부분, 이게 절반 한 70% 부분이거든요.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다는 표현이 좋은데. 볼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거 기출 나왔고요. 기출 됐고, 이거는 자주 되죠. 특성. 기출, 이건 기출 안 됐고, 이거 두 개나, 이거 안 됐어요. 쓰려면 쓸 수 있겠지만 안 됐다고 봐요. 기출이고요. 이건 뭐 기출, 기출 24회 다 기억이네. 28회 29회 이거 적어도 29회 기출 다 됐어요. 진짜 거짓말 뻥 안 치고 다 기출됐거든요. 1에서 30회까지 다 기출된 건 말한 거예요. 가정평가는 이렇게 의의랑 기출만 돼도 이제 다 볼 수 있고 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좀 자료를 보고 해볼게요. 자료 중에 이제 세 번째 자료보다 이제 뭐 기출 문제 있죠? 국가 자격시험 이렇게 있는 거. 자, 문제 26회 1번은 문제 1번은 이따 3교시 때 할 거고요. 문제 2번 보시면요. 보상평가, 경영평가, 당호평가에 그러니까 내용은 일단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르겠는데 보면 목적별 평가 방법을 쓰래요. 목적별 다 배우세요. 그리고 이 가치 다운론의 이제 정확한 의의가 뭐냐면 가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개란 뜻이에요. 이 목적 가치 다운론화에서 문제 2번이 출제가 됐고요. 문제 3번도 3교시 때 할게요. 문제 4번 볼까요? 부동산 보유세율 상승 앞에 보실까요? 부동산 보유세율 상승 전국에 다 미치는 영향이죠.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됐고요. 넘겨볼게요. 보시면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문제 1번 27회거든요. 문제 1번 이때 문제 27회가요. 죄다 강론에서 나와서 이거 다 강론 파트인데 문제 4번 볼게요. 또 나왔죠. 26회 때 나온 게 27회 또 나왔어요. 금리가 인하가 됐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끝이고요. 넘겨볼게요. 28회. 자, 28회 볼게요. 2017년 감정평가사 2차라고 맨 밑에 돼 있는 거예요. 막 박스 쳐 있고 감정평가사 값 나와 있는 거 있죠. 내용 보지 마시고요. 뭐 쭉 이렇게 있어요. 방가를 1번 볼게요. 방가를 1번 보면 최유 이용 분석을 요청했대요. 판단 기준을 쓰고 분석 방법을 쓰래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최유 이용 판단 기준 어딨냐? 최유 이용 판단 기준을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 쓰래요. 그 방가로 2번 최유형에 대한 두 가지 분석 유형, 이게 낮이랑 개량물이거든요. 겨 다르다면 그 이유와 그 의미하는 거 쓰래요. 반가로 3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뭔지 모르겠으나 감정평가 원리 이게 바로 가치 재원칙이거든요. 가치 재원칙을 기준 설명하고 올바른 원가 방식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쵸, 나왔죠.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도 3교시 때 할게요. 문제 3번 볼게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공사나 감정평가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뭔지 모르겠으나 반가를 1번에 보면 조공사상 감정평가의 기준가치에 대해 설명을 하래요. 그리고 물음 2번도 3교시 때 할게요. 문제 4번은 강론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한 장짜리 있죠? 쭉 돼 있는 거. 감정평가 이론 29회. 29회 때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볼까요? 문제 1번. 뭔지는 모르겠으나 방가로 1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어딨니? 이거를 설명을 하고요. 아까 가액결정 요인 있었죠? 이거 설명을 하래요. 그 다음에 가액결정 과정이랑 가치 삼면성, 이따 3교시 때 할 건데 가치 삼면성을 하고요. 방가로 3번도 삼면성을 3방식 유방법, 이것도 3교시 때 할게요. 됐고, 문제 2번. 인구 1000만의 대도시인 A시 서울시랑 그 다음에 인구 30만 규모의 기성도시인 광주시를 연결하는 전철을 GTX가 뚫린대요. GTX가 뚫린대요. 지역 특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철 역세권의 지역 분석에 대해 설명을 하래요. 방가로 2번. 전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의 개선이 비도시의 유형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하래요. 됐고요. 문제 3번 볼게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감정평가의 개념과 회계에 대한 감정의 개념, 이거 1차 때 배운 거 쓰시면 되고요. 물음 반가로 2번이에요. 공정가치, 시장가치 및 회계상 가치를 비교 설명하래요. 이거예요, 이거. 시장가치랑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설명을 하래요. 문제 4번도 3교시 할게요. 맨 뒷장 볼게요. 뒷장이구나. 그 다음에 제일 최근 거 30회. 자, 문제 1번도 3교시 때 할 거고요. 문제 2번 시장가치 또 나왔죠. 시장가치 매년 나오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이래요. 이거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음 2번도 이 말을 하고요. 물음 3번은 3교시 때 할게요. 문제 3번 또 나왔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래요. 됐고, 문제 4번도 3교시 때 할게요. 이거 3교시 다 하고 할 거 그랬네. 아쉽네요. 아무튼 이 나온 거 다 나왔어요. 최소한 매년 30에서 40점 이상은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진짜 30에서 40점 무조건 여기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면 이 각각 의의가 뭔지 알고 내용 다 안 다음에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이제 내용 설명이랑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강의 때 시행하면 하면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많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3교시 진행할게요. 자, 맨 처음 다시 처음부터, 또 처음이시니까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부동산은 경제적 재화이긴 한데 일반 재화와 뭔가 다른 느낌이 있다. 일반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 가격이라는 게 있다는 현상 자체는 존재를 하는데 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부동산이라는 놈은 이런 놈이 있는데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분류까지 해놓고 자세히 보니까 지역성이라는 놈이 있어서 그러면 지역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지역적으로 뭔지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주식시장, 뭐 기타 자본시장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공간시장이나 자산시장까지 나눠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분석을 했으면 그럼 지역적으로 뭔가가 형성이 돼 있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지역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게 된다면 대상을 특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말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인근 지역을 확정을 하게 되고, 그죠? 인근 지역과 비슷한 놈과 이 인근 지역과 비슷한 놈들을 다 포함하는 동의수권까지 이제 우리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인류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된 지역 안에 있는 이 세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 하게 되고, 이 지역 분석을 지역 요인을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 지역 요인을 분석을 하면서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지역 특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과치로서 우리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빵 하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일련의 절차를 우리 지역 분석을 하게 되고, 지역 분석을 하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인근 지역의 확정을 통해 지역 요인을 분석을 하고 지역 특성과 장래 동향을 분석한 다음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도출하는 작업이라고 우리는 의의를 암기하게 되고요. 절차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요. 왜 할까요? 당연히 이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선행되는 작업일 뿐이에요. 유사한 상품으로 미국에서는 시장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거는 좀 스킵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계략적인 수준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있는 대상 부동산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가장 쓸만한 놈으로 이용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가장 돈이 될 만한 놈, 최대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놈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주택을 쓸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이 주택을 몇 층까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주택을 만들었을 때 비용보다 수익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택은 무슨 주택인지를 분석하게 돼요. 이 일련의 절차를 우리 최유형 분석이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유형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유형이라 하면 어떤 놈인지를 파악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 토지랑 건물은 별개인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쓸 때는 토지랑 건물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상으로 분석할 때랑 실제 우리 토지랑 건물 같이 분석할 때랑 같이 결과치가 다를 수가 있다. 우리 그것을 특수상황의 최유형이라 하고 약 8개에서 10개 정도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판정을 하게 되는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치를 보게 된다면 일단 우리 가치는 가격이랑 같냐 다르냐부터 논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가격이랑 가치는 다르다. 그래서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이건 소논점으로 빼고요. 우린 중요한 게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누가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가치는 여러 개다라고 이제 우린 정의를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우린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목적에 맞는 시장 가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 정의를 하게 돼요. 우린 글 5글자로 가치다운 논의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시장 가치가 뭐냐 하에 대해서 통충, 대성, 신성 이렇게 외워서요. 이렇게 외우는데요. 각 개념마다 의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런 크게 6가지의 개념 요소를 통해서 우리 시장 가치를 이제 파악하게 되고, 원칙이 시장 가치라면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예외로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겠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시장 가치에서 파생된 예로서 이 개념 요소 중에 한 개 이상의 요소를 결여한 가치라고 보게 돼요. 그리고 예시, 구체적인 예시는 실무 기준 해설서에 잘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가치 자체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발생이 되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가치 발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 경제학적 시각에서 봤을 때 수요랑 비스무리한 효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무튼 간에 이 부동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동산은 한 개별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만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공급적 요건이 있게 돼서 가치는 뻥하고 발생이 된다. 그럼 뻥하고 발생이 되는데 이 뻥하고 발생된 가치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 또한 쪽에서 봤을 때 일반 경제적 재화와 비스무리한 놈이기 때문에 일반적 요인, 뭐 인구라든가 금리에 따라서 가치는 형성이 될 것이고, 각 지역마다 지역 분석 때 말씀드렸지만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요인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지역 요인이라는 것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가격 가치가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개별 요인까지 딱 지정을 하게 돼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치 결정 과정이라 그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개별 구체화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치 결정 과정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게 바로 가치의 재원칙이라고 하게 돼요. 끝! 총론의 70% 끝났습니다. 3교시 때 나머지 30% 더 할게요. 한 55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